안녕하세요. 톡톡산 DJ 한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또를 맞았거나 사업이 대박나거나 하면 인생 역전이란 말을 쓰잖아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동안 저는 그런 이야기들은 저와 전혀 관계없는 세상 속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나 쓰이지 진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었죠. 그래서 인생 역전을 꿈꿀 시간이 있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도 빠듯했거든요. 저는 8살에 한 복지센터에 맡겨졌어요. 그 이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어머니라는 존재도 명확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고요. 다만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은 저를 그곳에 데려다 준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잔뜩 굳은 얼굴로 제게 딱 2년만 복지센터에서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는 호련히 사라지셨죠. 분명 데리러 올 때까지 말 잘 듣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어요. 어렴풋하게나마 제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12살 때 알게 되면서 저는 앞으로 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를 키워주신 복지센터의 원장님은 무척이나 좋은 분이셨어요. 지금도 명절이나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 꼭 찾아뵐 정도로 제게는 중요한 분이시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 삶을 2번이나 구해주신 분이랍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타인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원장님은 좀 다르셨어요. 원장님은 제게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마음을 품을 에너지가 있다면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보라고 하셨죠. 한창 사춘기로 방황 아닌 방황을 하고 있을 시기 저에게는 그 말이 꽤나 뇌리에 깊게 박혔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저에게는 나침반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주었죠. 당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던 저는 공부가 하고 싶어 대학에 들어갔지만 진짜 학비 내는 것만으로도 엄청 벅찼어요. 방학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4개씩 뛰어가며 돈을 벌어야 했죠. 지금은 이혼을 해서 남이 되어버린 전 남편을 만난 것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어요. 저와 같은 타임에 일을 했는데 첫인상은 평범했고 그냥 일머리가 좋다는 정도였죠. 저한테 일 마치고 밥 같이 먹자는 권유를 몇 번이나 했지만 먹고 살기 바쁜 저로서는 부담스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잘라 거절했죠.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런데 전 남편은 엄청 진득하게 하더라고요. 딱히 돈이 급해 보이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1년 정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나름 정도 들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연애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전 남편은 연구소에 취직을 했고 저 역시도 건물과 실내를 설계하는 설계사무소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집을 만든다는 것이 제게는 오랜 꿈이었거든요. 취직을 하면서 저희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죠. 전 남편이 결혼에 관해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 상황이 있다 보니 결혼에 대한 환상이 정말이지 조금 더 없었거든요.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연애는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전 남편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으면 안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딱 지금이 좋다 정도까지만 생각했지 그 이상은 꿈꾸지 않았거든요. 제가 누군가의 아내이자 며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처음 전 남편이 결혼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의 자라온 환경이었어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부모도 모르는 고아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반겨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저의 입장이었다고 할지라도 쉽게 허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의 프로포즈에도 쉽게 답할 수 없었어요. 나에 대해서, 특히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어? 당연하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까 바로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대답을 안 해? 당연히 다 말씀드렸지. 그런데도 나를 보자고 하셨다고? 우리 부모님 그렇게 꽉 막힌 분들 아니시거든. 내가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반대하실 분 절대 아니셔. 전 남편이 자기를 믿어보라고 하며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에 대해 아주 열변을 토하더군요.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진짜 이런 분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큰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원래 은행에서 일하시던 시아버님께서 건강적인 부분 때문에 시골로 내려오셨고 그때부터 줄곧 운영을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첫인상 드리러 가서 처음 봤는데 진짜 입이 떡 벌어지게 크더라고요. 곳곳에 기계화되어 있기는 했지만 두 분이서 일을 다 하실 수는 있을까 정도로 큰 규모였답니다. 전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전 남편과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꼭 닮았더라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 처음 인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활짝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힘들게 공부하고 취업하고 장하다, 연신 칭찬을 해주시면서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못 먹는 음식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뭐든 잘 먹는다고 해서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입에 맞았으면 좋겠네. 그이한테서 어머니 음식 솜씨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 다 맛있네요, 어머님. 어머, 어머님 소리가 이렇게 듣기 좋을 줄이야. 그나저나 이 녀석이 그런 이야기를 해? 내 앞에서는 그런 말 없더니만 그래도 네 앞이라고 말은 제법 하나 보다. 제가 뭘요? 맛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맛있냐고 캐물어서 겨우 딱 한마디 하면서 무슨? 그것도 엎드려 절박기지.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만담을 주고받듯이 한마디씩 더 하다가 시아버지께서 헛기침을 하시고서야 멈췄답니다. 시부모님과 전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제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가족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디저트를 먹던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결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어른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물론 결혼이 당사자들 문제기는 하지만 어른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것들도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게는 그런 어른이 원장님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럼 그 원장님이라는 분 말고는 다른 분들은 연락이 안 되는 거니? 사촌이나 친척들 말이야. 네, 아버지와 그렇게 헤어졌다 보니 따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들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는 찾아볼 생각은 안 했고 요즘은 돈만 주면 그런 정보는 금방 찾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미 끊어진 인연인데 뭐하러 찾겠어요. 벌써 새 가족을 꾸리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전혀 기억이 없어서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고요. 그만하자. 당신은 뭐 좋은 이야기라고 자꾸 물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시아버지의 못마땅하다는 목소리에 시어머니께서는 분명히 해둘 부분은 해둬야 안전하지 않겠냐는 뜻모를 소리를 중얼거리셨어요. 그러고는 그럼 이번 결혼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하시면서 결혼식도 소박하게 진행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하객들이 너무 한쪽에 몰려버리면 보기 좋지도 않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걱정할 거 하나 없다고 자신만 믿으면 된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기쁜 마음으로 시댁을 나섰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 남편은 차를 가지러 주차장에 갔던 터라 저 혼자만 있었는데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시누이가 제게 다가와서 속사포처럼 빠르게 속삭이더라고요. 이 결혼 하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부모님. 아가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하지 말라뇨. 불행해질 거예요. 당신한테 좋은 일 하나 없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도망치시라고요. 저는 무슨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더 물어보려 했지만 차가 가까이 다가오자 시누이는 바람같이 사라지더군요. 절대 자신의 말을 흘려듣지 말라는 소리와 함께 말이죠. 저는 집에 오는 동안 왜 아가씨가 그런 말을 내게 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남편과 아가씨 사이가 너무 좋아서 생긴 해프닝 정도로 가볍게 보더라고요. 오빠가 너무 좋아 시샘하는 거 아니겠냐는 식으로 말이죠.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말해주니 저도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결혼 이후 신혼생활은 정말이지 꿈같은 순간이었어요. 전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안정감은 결혼이란 제도로 더욱 굳건해지는 기분이었죠. 저희는 주말이 되면 시댁으로 종종 갔었는데요. 처음에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시부모님 말씀 때문에 도와드리러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예뻐해 주시고 반겨주시니 괜히 진짜 저의 부모님을 찾은 기분이 들어서 자꾸만 가게 되더라고요. 요즘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왜 이렇게 반쪽이 되었어? 벌써 저 녀석이 벌써부터 속 썩이는 것은 아니지? 아니에요. 그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래, 저놈이 혹여나 너 마음 상하게 하면 바로 이야기해. 내가 혼쭐을 내주마. 말씀만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고부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나 다름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저를 딸 같은 며느리로 생각하고 대해주셨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세상에 그런 관계가 어디 있느냐는 말들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 저는 시부모님을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저를 부러워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시부모님들은 저보다는 오히려 아가씨한테 무뚝뚝하게 말씀하셨어요. 살뜰하게 챙겨주기는커녕 말도 섞지 않으셨죠. 두 분이 저한테는 뭐든 다 주실 것처럼 다정하신 것과는 전혀 반대였답니다. 의문이었던 것은 아가씨가 그런 모습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라는 듯이 굴었죠. 저는 뭐라도 한 소리 거둘 줄 알았는데 아무리 시부모님이 저를 예뻐하셔도 시선 한번 주지 않았죠. 시댁을 찾아가면 저는 사소한 일이라도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가 예뻐 보였는지 시어머니께서는 힘든데 뭘 자꾸 하려고 하느냐고 웃으셨죠. 그리고는 농장일을 몇 가지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은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좀 쓰지 그러세요. 바쁠 때는 사람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외부인이라서 그런지 자기 일 아니라고 제대로 잘 안 하더라고.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한 번씩 도와주고 급하면 일당 주고 사람 쓰지 뭐. 그런 일도 있군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어휴, 어쩜 우리 새아가는 못하는 것이 없니? 손도 이렇게 여물어서는 정말 복덩이야 복덩이. 시어머니께서는 누가 봐도 어설픈 제 솜씨에도 잘한다고 치켜 세워주시면서 칭찬만 해주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자꾸 좋은 소리를 들으니 일에 욕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이지만 능숙해지는 부분도 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전 남편이 저를 만난 것은 행운이나 다름없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저의 이 행복했던 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해외로 발령받으면서 저는 현실의 눈을 뜨게 되었죠. 처음에는 전 남편도 제게 함께 가자고 말했어요. 1년 동안 나가 있어야 하는데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었죠. 저 역시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당시 제가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가기에는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무엇보다도 설계사로서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다 정리하고 전 남편을 따라서 해외로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전 남편과 저는 꽤나 치열하게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종적으로는 전 남편 혼자 해외로 가기로 했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였죠. 다른 이유로 가는 것도 아니고 출장으로 나가 있는 것인데 시어머니께서 엄청 충격을 받으신 분처럼 우울해하셨죠. 결국 전 남편이 출국하는 날에는 몸 좋은 눕기까지 하셨어요. 전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 때문인지 출국하기를 꺼려하더군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니 잘 챙길 테니까. 나 군대 갈 때도 저렇게는 안 하셨는데 진짜 어디 아프신 것은 아니지? 병원에서도 건강하다고 하셨어. 아무래도 서운하셔서 그런가 봐. 나한테 맡겨두고 여보는 건강하게 잘 다녀와. 전 남편은 떨어지지 않는 발을 겨우 움직여 출국장을 향했죠. 그 뒤 전 남편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 있을 줄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답니다. 전 남편이 해외로 나가고 한동안 저는 집과 시댁으로 오가는 생활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면 시댁 농장 일을 도와가며 시어머니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시댁 일을 돕고 돌아가려는데 그날따라 제 차가 고장이 났는지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농장의 특성상 주변에 다른 집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까지 나가는 버스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죠. 시아버지께서는 사람을 불러 고쳐둘 테니 하루 더 머물다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별 의심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회사에 따로 연락을 넣었죠. 급한 일은 이미 어느 정도 처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했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아침부터 시아버지께서 농장 일이 바쁘니 차를 고쳐오기 전까지만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금방 수리한 차가 온다는 말에 그때까지만 도와드리겠다고 하고는 부지런히 움직였죠. 오전이 다 지나가고도 차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조금 좋아져 밖으로 다니셨던 시어머니께서 다시 자리에 누워버리셨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결국 그날도 저는 농장에서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라고는 그때의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제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다음날 아침부터였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는 차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분명 큰 고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며칠이나 걸린다는 것이 수상하다 싶었죠. 시아버지께 차는 아직이냐고 물었지만 그때마다 다 고쳐서 온다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농장 일이 바쁘니 그것부터 도와달란 소리만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누워 계시니 어쩔 수 없다 싶어 도와드리면서도 저는 반복되는 이 상황이 찜찜하고 석연치 않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여길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저는 점심때 시아버지께 어디에 맡겨두셨는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인상을 쓰시면서 자신을 못 믿느냐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아니, 다 고쳐서 온다고 하지 않았어? 내 말이 웃음니? 왜 자꾸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게 만들어? 그게 아니라요, 아버님.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어디가 얼마나 고쳐야 하나 물어보려고요. 일 없다. 내가 다 알아서 이야기해뒀으니 긴 말하지 말자. 오늘까지 끝내야 하는 일이 아직은 한참은 더 남았어. 다 먹었으면 빨리 일어나서 나가. 농장 일이 바쁜 것도 알지만 아버님, 저도 회사에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하거든요. 일은 무슨?
너 없어도 그 회사는 잘 돌아갈 테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시아버지께서는 거칠게 제 팔을 당기시며 밖으로 저를 끌고 가셨어요. 저는 180도 급변한 시아버지의 태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깐깐한 감독관처럼 저를 따라다니시며 윽박지르셨고 농장일에 서툰 저로서는 뭐라 대꾸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저녁이 되어서야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충격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했던 패드며 업무용 핸드폰이 완전 박살이 났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패드랑 핸드폰이... 낮에 동네 친구가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가지고 놀다가 사고를 쳤나 보네. 이를 어쩐다니? 애들이 가지고 놀았다고요? 아니, 가방에 넣어둔 것을 애들이 어떻게 꺼내서 가지고 놀았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나도 모르지. 내가 지켜보고 있던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아? 방에 둔 제 가방을 뒤져서 패드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놀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너 지금 그 말 무슨 의미니?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내가 오냐오냐 했더니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의문의 소리를 높이시며 지금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듣지를 않으셨죠. 그 모습에 시아버지께서는 역정을 내시면서 저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또 쓰러지시겠다고 하셨고요. 결국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는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급하게 개인 폰으로 친하게 지냈던 회사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프로젝트에는 큰 문제가 생길 것들은 없었다는 답을 받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불행은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프로젝트 준비를 하다 겨우 잠든 저는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뜨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시어머니의 무서운 얼굴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잠을 자고 있으며 어떻게 하느냐며 당장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더듬거리며 핸드폰을 확인하니 이제 막 4시가 되었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겨우 4시인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겨우? 농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늦장이야. 당장 일어나. 네? 갑자기요? 어머니 편찮으신 거 아니셨어요? 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온몸이 아프다며 자리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팔팔하게 돌아다니실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꿈인가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눈앞에 별이 보일 정도로 강한 힘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싶으면 당장 움직이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셨죠. 정말 이 모든 일이 단 순간에 벌어졌어요. 너무 당황한 제가 입만 벌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자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차시며 제 머리카락을 세게 움켜쥐시더니 저를 끌고 나가시더군요. 머리카락이 뽑히는 아픔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이제 정신 차렸으면 당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와.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갑자기. 어제까지 아프다고 하시더니. 왜 이러기는 뭘 왜 이래. 진작부터 이랬어야 했지. 내가 너같이 볼 것 없는 애를 왜 우리 집 며느리로 들였는데? 없어져도 찾을 사람 하나 없어서 허락한 거야.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도망갈 친정 하나 없으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집에 들인값을 해야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동안 제게 잘해준 모든 모습들이 농장 일을 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소리에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죠. 그것도 모르고 딸같이 잘해주신다고 좋아했던 지난날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게는 그런 후회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작업복 입을 시간도 없다며 잠옷차림에 저를 밖으로 끌어내셨고
막무가내로 일을 시키셨죠. 손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는다 싶으면 제 등을 때리시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새벽에 움직이고 났더니 밥이라며 비빔밥도 아닌 이상한 것을 주시더군요. 그냥 잔반을 한 곳에 때려붓고 비벼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거부하기에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몇 숟갈 들었나? 갑자기 식사 시간이 끝났다고 하시면서 제가 먹던 밥그릇을 빼앗고는 다시 일을 하러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직 다 먹지 못했다는 말도 못하고 이번에는 밭으로 내몰렸어요. 그렇게 저의 하루는 저녁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저녁으로 뭘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그렇게 방으로 돌아온 저는 핸드폰을 찾았지만 시어머니께서 가져가셨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나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15시간이나 되는 노동을 한 저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쳐 쓰러져 잠들고 말았죠. 저는 매일을 그렇게 농장의 노예처럼 일을 해야만 했어요. 중간에 몇 번이나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난생 처음 들어본 욕설과 손찌검이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번은 도망칠 요량으로 밭일을 하는 척하면서 농장 밖으로 나가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혔습니다. 농장이 워낙 크다 보니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손바닥 아닐 뿐이었죠. 거기다 동네 사람들도 다 한통속인지 몇 번이나 도망을 쳤지만 늘 붙잡혔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밥을 굶거나 시아버지께 회초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아야만 했어요. 감히 도망을 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도 시켜주는데 어딜 도망이야? 니까짓 것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일꾼이 필요하면 사서 시키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루 15시간이나 일하면서 이렇게 짐승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일이 덜 힘들어서 딴 생각이지? 그렇지? 시어머니께서는 앞으로 식사도 하루 2번으로 줄이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방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밖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열어달라고 소리를 높였지만 소용이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물이라도 먹고 싶으면 얌전하게 기다리라고 하실 뿐이었죠.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로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발버둥을 쳐도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정말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이 그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부디 시부모님이 방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가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인다 싶으면 분명 방심할 테니 그때를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시기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집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죽고 싶지 않으면 시누이와 마주치지 말라고 하면서 평소보다 일찍 저를 방에 가두셨습니다. 순간 저는 시누이가 제게 한 경고가 생각나서 꼭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경고했잖아요. 아가씨세요? 아가씨, 제발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무슨 일이든 다 할게요. 제발 저 좀. 쉿, 조용히 하세요. 부모님 아시면 저도 무사하지 못하니까. 아가씨, 경찰을 불러주세요. 시누이는 제 부탁에 긴 한숨을 내쉬며 아직도 모르겠냐고 하더군요. 이 동네는 시부모님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와도 소용이 없다고 알려주었죠. 제가 도망치다 붙잡힌 것도 이 동네 사람이라면 아무도 시부모님의 말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지금 같은 세상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했지만 시누이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저는 맹렬하게 머리를 굴렸죠. 이 상황에서 저를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한다 해도 해외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싶더군요.
신우이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전 남편에게 알려주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빠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닐 테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럼 아가씨, 원장님을 좀 만나주세요. 아니, 원장님께 제 상황만 좀 알려주세요. 신우이는 알겠다고 말하며 어떻게든 버티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떠났죠. 저는 이를 악물고 원장님을 기다리며 하루 15시간 노동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분명 신우이에게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저를 찾으러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렇게 보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날이 하루하루 갈수록 점점 저는 초조해졌어요. 혹시 신우이가 말을 전해주지 않은 것은 아닐까? 원장님께서도 저를 버리기로 하신 것일까? 갖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죠. 그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자 시어머니는 어떻게 밥값도 제대로 못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이번에도 손을 올리셨죠.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그 모습에 평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시아버지가 오늘은 그만하고 들여보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반대할 줄 알았는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가셨죠.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대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은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이었어요. 벽에 있는 시계를 보니 저녁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더군요. 이 시간에 소란스러운 일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 귀에는 익숙한 단어가 들렸어요. 저는 문에 귀를 가까이 하고 밖의 소리를 듣기 위해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확실히 제 이름이었어요. 밖에서 저를 애타게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였죠. 환청을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원장님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저를 찾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 싶어 있는 힘껏 문을 발로 차며 여기 있다고 소리를 높였어요. 저를 부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군요. 저는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온몸을 던져 문에 부딪혔습니다. 드디어 문에 손잡이가 돌아가는 것 같더니 당장 여기를 열라는 소리가 들렸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외침에도 문은 결국 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열린 문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원장님이 아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죠. 저를 보고는 찾았다는 소리와 함께 제게 손을 내미는데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어버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죠. 처음 손을 내밀었던 남자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나오셔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곧 사람들을 해치고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사람이 보였죠. 원장님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지며 원장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살았다는 말을 중얼거렸죠. 원장님께서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들어오셔서 저를 품에 안고서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통곡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원장님을 강하게 안을 뿐이었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오는데 처음 손을 뻗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하더군요. 저는 원장님을 바라보았지만 원장님은 괜찮다고 하시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밖으로 나오자 남자들에게 붙잡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보였죠. 그리고 그 앞에서 무서운 얼굴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저를 부축하던 남자가 모시고 왔다는 소리를 하자 몸을 돌리고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벼락을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얼굴에 주름도 그리고 기억에 없던 흉터까지 생긴 얼굴이었지만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죠. 아버지? 나를 기억하겠느냐? 내가 누군지 알겠어?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를, 아니, 살아 계셨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제게 걸어오셔서는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만지고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 컸다고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는 무슨 말을 더 하셨는데 저의 기억은 거기까지였답니다.
너무 많은 일로 인해 그대로 기절해버렸거든요.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몸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온몸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꿈은 아닌지 주변을 둘러보니 병원이었어요. 저는 정말 제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쓰러지기 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는 것도 말이죠. 곧 문이 열리더니 깨어난 저를 확인한 원장님께서 의사를 부르는 소동이 있고 나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 손을 붙들고는 도대체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고백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원장님은 어떻게 사람이 짐승의 탈을 쓴 것이 아니고서야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분개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눈을 감고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으셨죠. 온몸에 타박상에 영양실조라 한동안은 병원에 입원해서 상황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내게 찾아와 널 살려달라고 한 그 아가씨에게 고마워해야겠구나. 아가씨가 찾아갔었어요? 저는 말만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가씨가 원장님을 찾아가셨구나. 사실 복지센터가 이전을 하는 바람에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에 있거든. 너한테 연락을 했는데 받질 않아서 그냥 문자만 남겨뒀었단다. 아가씨가 날 찾는다고 고생을 많이 했더라. 저는 왜 보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신우이가 얼마나 당황을 했을지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전달해주기 위해 발을 동동 굴렀을 신우이가 너무나도 고마웠죠. 원장님께서는 이사한 곳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도 보면 좋아할 것이라는 말에 희미하게 웃음도 나왔죠. 그때였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네 남편이라는 작자는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이렇게 혼자서 고생하는 동안 아무리 해외 발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와이프가 연락이 되지 않는데 궁금해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시부모님이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부터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버지의 말에 원장님께서 혀를 차시며 부녀간의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시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병실은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쭈뼛거리시며 다가오셔서는 제게 괜찮으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숙였죠. 어느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제가 먼저였어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지.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대부업체 일까지 안 해본 것이 없단다. 그러다가 은인을 만나서 지금은 번듯한 건설회장 사장 직함까지 달고 있지. 결혼도 하셨겠네요. 저의 질문에 아버지는 한동안 가만히 계시더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상처로 가득한 거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답은 충분했어요. 커다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속에 담긴 말을 꺼냈습니다. 왜 데리러 오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저를 데려오겠다는 생각 하나만 보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던 아버지는 자신도 뺑소니 사고를 당했으면서 자신보다 더 많이 다친 어른을 구해준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 회사에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동안은 기억이 뒤죽박죽이라 저를 잊고 사셨다고 했죠. 의사는 언제 기억이 다 돌아올지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를 어렵게 기억을 하셨을 때는 이미 제가 성인이 된 이후였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때라도 찾아오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차마 제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하시며
그냥 제가 취직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죠. 그저 저 하나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저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다니셨는데 그때 원장님도 다시 만나 제 소식을 듣고 사람들과 함께 저를 찾으러 오신 것이었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이제 그런 것을 해줄 능력도 있어. 이 아버지가 뭐든 다 해주마. 어떻게 하고 싶니? 아버지께서는 당장이라도 시부모님을 잡아먹을 기세로 제게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탈출할 생각만 했지 복수할 생각은 했던 것이 아니라 선뜻 답을 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몸도 성하지 않으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잊고 산 세월을 사과하시며 꼭 보상해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몸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아버지와 인연이 닿았다는 회장님도 만날 수 있었고 저를 구해주기 위해 노력한 신우이도 만났습니다. 회장님은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를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저는 자신의 소녀나 다름없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제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시부모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이죠. 신우이는 아무도 없는 저녁에 조용히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신우이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죠. 제게 해주었던 경고부터 시작해서 저를 구해주기 위해 원장님을 찾아다녀준 것까지 어느 것 하나 고맙지 않은 것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신우이는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아가씨가 왜 미안해요. 이렇게 절 구해주셨는데. 미안해요.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말하지 못했던 것, 언니가 어떤 상황인지 눈치채고 있었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것, 전부 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가씨 아니셨으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다 아가씨 덕분이죠. 신우이는 저의 감사에도 끝까지 사과만 하다가 병실을 나갔어요. 신우이는 끝까지 시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하지도 않은 듯 물어보지 않았죠. 오히려 그냥 가려는 신우이를 붙든 제가 물어볼 말이 없느냐고 할 정도였어요. 신우이는 죄를 지었으면 그 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냐고 하고는 자신이나 전 남편을 생각해서 그냥 넘어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 당부하고는 연락을 뚝 끊겼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찾아온 것은 제가 퇴원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허둥거리며 찾아온 전 남편은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놀라더군요.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인가 싶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데 전 남편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어. 아무래도 오해가 생긴 모양이야. 오해? 지금 오해라고 했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해야? 너 많이 아팠다면서 목류병이 있어서 밤마다 돌아다니고 그랬다던데. 그래서 어머니가 널 혼자 둘 수 없어서 본가로 데리고 갔다고 하시더라. 방에 잠금 장치를 하신 것도 밤에 네가 돌아다니다가 다칠까봐 그랬다고 하시고. 정말 기가 차더군요. 저는 마지막까지 인간이길 포기한 시부모님의 행태에 앞으로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확신이 섰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는 것이냐고 전 남편에게 물었어요. 전 남편은 시부모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하면서 제게 오해를 풀고 화해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화해? 내가 미쳤어? 목류병 같은 소리 하네. 15시간씩 농장 일을 그렇게 시켰으면서 목류병? 그럼 영양실조는 뭔데? 당신 내가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 알고 있어? 영양실조에 온 몸이 타박상으로 가득해. 심지어 갈비뼈도 금이 갔다고. 알아? 그건 네가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다가 생겼다고. 그만. 그딴 억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꺼져.
당신 덕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여보, 우리 부모님이 당신 얼마나 아꼈어. 당신을 위해서 다 하신 일인데.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저는 전 남편의 얼굴에 베개를 던지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 소리에 놀라 들어오신 아버지는 전 남편과 저를 보고서는 굳은 얼굴로 사람을 시켜 전 남편을 끌어내라고 하셨죠. 저는 전 남편이 들으라는 식으로 이혼하겠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법의 심판 앞에 시부모님을 세우겠다고 말했죠. 아버지께서는 그것만으로도 되겠냐고 하시더니 제가 마음이 섰다면 앞으로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해주셨어요. 전 남편은 끌려나가면서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오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무시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치 준비라도 해둔 사람처럼 순식간에 이혼 소송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죠. 당연히 그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었고요. 전 남편에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목류병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한 행동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검사도 받아본 적 없는 목류병이라는 진단서를 보고 법정인 것도 있고 소리를 질렀어요. 병원에서 검사한 적이 없는데 목류병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시부모님은 이미 그 기록도 조작한 모양인지 뻔뻔스럽게 고개를 들고는 애가 저렇게 난폭한데 늙은이들 힘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며 잠금장치를 달아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말했죠.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재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저분하게 흘러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생각이셨죠. 재판의 방향이 틀어진 것은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면서였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남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더군요.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 남자를 바라보았지만 순간 그 남자가 제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보자마자 시부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남자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 남자는 신우이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농장으로 끌려 들어가서 저처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남자는 신우이의 도움으로 농장에서 도망쳤으며 그동안 자신을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자의 증언에 재판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남자를 잡아 뜯을 기세로 덤볐지만 금방 제지를 당했죠. 시아버지는 다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서 제가 농장이 탐이 나서 사람을 시켜 증인을 만들어냈다고 하셨고요. 저는 기가 찼지만 어디까지 사람이 바닥일 수 있나 싶어 가만히 두 사람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말이 진짜라고 증명해줄 증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도망치게 도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문이 열리고 신우이가 등장했습니다. 신우이의 등장에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고 덕분에 재판장은 또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신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증언했고 이것은 재판을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남자와 신우이를 찾아가려 했지만 이미 자리를 떠난 상황이더군요. 변호사님은 두 사람이 어려운 걸음을 하셨지만 저나 시부모님과는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전해주셨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전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를 본 전 남편은 바닥에 납작 엎드리더니 그동안 자신이 아무것도 몰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죠. 아마 예전에 저였다면 전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용서한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저는 전 남편을 피해서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전 남편은 등 뒤에 대고 시부모님 연세가 있으시니 부디 선처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당연히 제 쪽의 승소였습니다. 우리 쪽에서 제시한 피해 보상금을 온전히 지불하라는 판결이 났죠.
시부모 쪽에서는 절대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내시겠다고 하셨죠. 물론 이혼 소송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완벽하게 그 가족들과 인연이 끊어진 것이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시부모가 제가 다니던 회사에 사직계도 대신해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저는 기존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 대신 아버지가 계시는 회사로 출근하기로 하였답니다. 하루아침에 회장님의 하나뿐인 손녀가 된 저는 지금껏 제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아직도 꿈에서는 농장에서의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이 나옵니다. 그 때문에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깬 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 때문에 초반에는 집에 상주하는 의료진이 있을 정도였답니다. 시부모는 끝까지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농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거래처가 끊긴 것은 물론 동네 사람들에게도 손절을 당한 모양이었죠. 그 사람들이 내놓은 농장은 아버지가 헐값에 다 사들였다고 하셨어요. 저는 왜 하필 그런 곳을 사셨는지 의문이었는데 그것도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곳에 복지시설을 짓는다고 하셨어요. 저를 키워주신 원장님께서 대표로 계실 곳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의외의 소식에 박수를 치며 반가워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장소가 좋은 일에 쓰여진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꿈에 나올 일이 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요즘 눈코 뜰 새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악몽을 꾸는 횟수도 많이 줄었고요. 그 기억이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희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결혼하고서 계속 일을 했었는데 아이 낳고 사정이 생겨서 직장은 그만두었고요. 아쉬워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한 복지센터에서 하루 3시간씩 짧게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결혼 전에 하도 시월드 괴담을 많이 들었던지라 지레 겁을 먹기도 했었죠. 결혼하고 나서 매번 시댁 내려가는 길은 왜 그렇게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었던지 지금은 웃으면서 회고하네요. 제가 스스로 나이 먹었구나 싶어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주말 연속극 이런 거 진짜 별로였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 뻔할 뻔짜잖아요. 출생의 비밀은 기본 옵션이고 시기 질투로 인한 막장 전개는 빠질 수 없는 양념이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이 드니까요. 그런 게 왜 이렇게 재밌어요? 뻔하지만 자극적인 전개가 펼쳐지니까 빠져드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애 보고 집안일 하면서 드라마에 꽂히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는 일상을 탈출해서 그들의 세계에 저도 합류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한테는 저런 일 안 생기나? 나도 드라마에서처럼 출생의 재미난 비밀은 없을까나? 상상하기도 하면서요. 살면서 큰일 몇 번 있기는 했지만 그건 남들도 다 겪음직한 일들이었고 저란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 이벤트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저에게 드라마틱한 순간이 펼쳐질 줄은 정말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시댁과 연관되어서 말이죠. 며느리에게 결혼하고 가장 신경 쓰이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열이면 아홉이 아마 시어머니라고 할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일남일녀 집안의 장남과 결혼하였으니 게다가 시골분들이라 많이 보수적이라서 저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살게 구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겪어보니까 되게 화통하신 분이더라고요. 저희 애가 아들인데요. 제가 아들을 낳아서 다행이라고 일부러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절 이상하게 보셨어요.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다고 그러니? 그러면 뭐요? 나중에 둘째 낳았는데 딸이면 불평할 거요? 차별하지 말고 앵가 놓으면 다 열심히 키워. 그럼 알아서 다 잘 자라서 너한테 나중에 효도한다고 설칠 테니께. 저 혼자 스스로를 낮잡고 얕잡아보고 숙여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거 웬걸요?
시어머니께선 오히려 그런 저를 답답하게 보고 계셨더라고요. 시골뿐이라 투박한 부분들이 많았으나 시집살이 따윈 결코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저희 부부랑 같은 지역에 살거든요.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처음에는 감이 안 잡혔어요. 워낙 잘 꾸미고 다녀서 겉으로만 봐선 상당히 드셀 것 같았죠. 이거 잘못하면 시댁 괴담이 나오는 공포의 시누이가 되는 게 아닐까 저는 또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정말 성격 괜찮더라고요. 가식적인 거 싫어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스타일이에요. 남의 편으로 만나자면 싸가지 없고 대하기 힘든 사람일 것 같지만 나의 편일 때는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흐뭇한 유형이랄까요? 연애할 땐 몇 번 싸웠어도 결혼하고 나선 오히려 죽이 더 잘 맞은 남편과 더불어 저에겐 걱정 없는 시댁이었습니다. 시댁 어르신들도 명절에 뵈면 전부 성격들이 외향적이셔서 재미있었고요. 시어머니께서 건강검진 받으실 겸 해서 올라오시게 됐는데요. 저희 집에서 며칠 지내시기로 했어요. 어머님, 근데 아무래도요, 반찬 다 해놓으셨다고는 해도 아버님 혼자 지내셔도 정말 괜찮으실까요? 아이고야, 그 나이가 몇인데 혼자 못 지내면 뭐 어째? 오래 살았는디 알아서 소천하시겠지. 네? 아휴, 어머님. 그래도 내일 제가 아버님께 전화 드릴 테니까요. 어머님께서는 모레 해보시게요. 네? 아셨죠? 너는 뭘 자꾸 전화를 하라고 했사니? 어련히 잘 자고 잘 처먹는 노인네 피곤하구로. 전화 그거 하지 말어 그냥. 아휴, 집어치워. 어머님, 전에 창고에서 아버님 혼자 정리하시다가 문 고장나서 못 나오셨던 거 잊으셨어요? 그때 하도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빨리 알게 됐잖아요. 아니었으면 추운 겨울날에 아버님 큰일 나셨을 수도 있어요. 혼자 계시는데 전화는 매일 드려야죠. 아유, 그 양반은 그게 문제요. 맨날 그 허구한 날에 남의 일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꼭 사고를 쳐요. 그때도 그거 어디야? 딸기밭 윤씨네. 거기한테 삽 갖다 준다고 창고에서 그러다가 난리 난 거다뇨. 같이 지내다 보니까 시어머니와 나름 속 깊은 얘기랄까요? 여러 대화들도 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생각보다 시아버지에 대해 특정한 불만을 심하게 갖고 계셨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쉽게 표현하자면 오지랖이 좀 넓으세요. 좀 많이 넓으셔서 남일을 보고 그냥 못 지나가십니다. 항상 여기저기 기웃거려야 직성이 풀리시고요. 저희 남편 말에 따르자면 젊으실 적에는 정의감도 아주 투철하셨대요. 그래서 좀도둑 잡으시겠다고 추격정 벌이셨던 것만 해도 여러 차례였다고 합니다. 이게 남의 시선으로 본다면야 멋있고 마냥 훌륭해 보이겠죠. 그런데 가족의 입장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나 봐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께서요, 매사에 오지랖 부리고 꼭 모든 일에 앞장서서 나서고는 하는 시아버지의 면모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하시면서 살아오셨다 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던 그때가 제가 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게 됐다고 모 복지센터에서 간단한 서류 작업 업무를 하는 거라고 시어머니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너무 웃겼던 게 시어머니께서 복지라는 단어만 들으시고도 막 진저리를 치시는 겁니다. 아유, 두야. 거기에 봉사단체 그런 것도 온다고? 네 시입이랑 똑같은 종자들이 여기는 심심치 않게 쎄부렸나 보구나. 그래도 여기는 봉사라고 말이나마 잘 붙여주는가 보다. 우리 동네 와봐라. 일 좀 봐달라 해놓고 입 싹 씻으면 그만이니까. 에이, 어머님. 그런 게 다 시골 정이라잖아요. 저는요, 은근히 시골 동네에만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좋아 보이던걸요? 뭔 소리요? 시골 정? 아유, 모르는 소리 말여. 그게 다 자기 이속 챙기고 살자고 하는 것들이니까는 네 시애비가 유별나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꼴값이지.
아유, 평생을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전생에 어디 노역장의 노비였는가. 그 우프다는 표현 아시죠? 웃긴데 슬픈 거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를 두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정말 우픈 심정이었습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농담이신가 싶어도 푹 내쉬시는 한숨엔 그 고뇌가 엿보였죠. 저희 남편은 제 생각에는 시아버지를 좀 닮았어요. 화통한 시누이가 시어머니랑 닮았고요. 각자 성격뿐만 아니라 외모도 그렇게 따라간 듯 싶습니다. 공통점이라면 네 사람 다 쌍꺼풀이 있다는 건데요. 시아버지께서 유독 짙은 눈매를 갖고 계세요. 나머지 세 사람은 그래도 쌍꺼풀이 겉으로 졌어도 얄쌍한 느낌이거든요. 시아버지께선 연예인 누구를 닮으셨습니다. 전 처음 배웠을 때부터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네요. 이국적인 외모로 유명한 남자 배우요. 옛날에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한정서 오빠로 나오신 그분이요. 눈도 그렇지만 시아버지께서 코가 좀 크신 편이라 더욱 닮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코가 딱 그 모양새로 큰데 눈매가 얄쌍하다 보니까 그 배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랍계 느낌은 없네요. 시누이는 정말 시어머니랑 닮았는데요. 제가 느끼기로는 서로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하겠지만요. 시집도 안 가고 그 남자랑은 뭐 계속 사귄다고만 하는데 난 그게 뭐 어떠라는 짓인가 모르겠네. 아, 그놈의 개새끼들은 왜 그렇게 끼고 사는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고도 남은 시누이인데요. 하지만 저는 요즘 여자들 결혼 워낙 늦게 하는 추세고 자기 직장이 있고 남자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그런 내색은 못했지만요. 시어머니께서 건강검진 받으신 날 저녁에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마른 오징어도 잔뜩 사들고요. 그런데 밤이 깊어가고 대화가 어긋나는 바람에 대판 싸움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로 불같이 쏘아야 되는데 저랑 남편은 좌불안석으로 중간에서 힘들었네요. 내가 그 개들 좀 갖다 버리라고 했냐 안 했냐? 아, 엄마는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게 만들어? 누가 식구를 버리냐고 누가? 어이시구야? 그 짐승들 보고 식구랜다. 그러다가 사람보다 개가 낫다고 하겠어? 왜? 엄마보다 훨씬 좋은데. 엄마처럼 나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상처도 안 주니까. 아빠는 뭐라고 안 그러는데 엄마만 왜 항상 난리야? 아, 내가 오늘도 이럴 줄 알았어. 괜히 왔어. 시누이가 씩씩거리더니 가방이랑 겉옷을 챙기더라고요. 제가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이러셨던 건 아니고요. 지난 가족 행사 때 시누이가 불참을 했는데 그 이유가 키우는 강아지 중 하나가 아프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시게 된 거죠. 그려. 어디 개놈들하고 잘 살아봐. 시어머니께서도 단단히 화가 나셔서 저랑 남편 보고 시누이 따라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정신 못 차린다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도 투덜대셨어요. 저는 남편한테 시어머니 상대 맡겨놓고 시누이한테 몰래 연락을 했죠. 괜찮아요? 어머님 욱하셔서 그런 거예요. 본심이신 거 아니에요. 다 알죠? 아, 언니 맨날 죄송해요. 아, 진짜 저 너무 창피해서 어떡해. 이 모녀의 골은 왜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가. 저도 참 생각이 많아진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시누이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시다고 하루 더 있기로 한 걸 철회하시고 바로 내려가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 우선은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참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시어머니랑 짐 챙겨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단박에 역성을 내셨죠.
감나무 그거 작업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 나뭇가쟁이 약한 거 누가 몰라. 서리하러 내려온 도시 사람이요? 그 뻔히 알면서 왜 푼수 같은 짓거리를 하냐고. 이 사람아, 아내가 작정하고 떨어졌는가? 단단해 보이던 가지가 영문 모르게 부러진 것을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야. 똑 하고 부러지기 별 수 없이 떨어졌지 뭐. 아니, 그러게 외초에 그 집을 왜 도와주냐고 이 말이야. 내 말은 거기 아들만 셋 있는 집 아니여? 손자 큰 놈 있는 거 못 봤어 당신? 그 짝집은 감나무 작업할 사람 천지빛깔이로 널린 집이요. 왜 당신이 하겠다고 또 나서서 사다를 내놔? 이러다가 시어머니께서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건 아닌가, 환자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중재에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미타불 자세로 느긋하셨기에 사실상 시어머니만 진정시키면 되는 일이었지만요. 저희 남편도 저랑 언쟁이 일어나면 혼자 평온한데 참 이런 부분 닮았다 싶었네요. 감나무에서 작업하시다가 아래로 떨어지신 시아버지께서는 다리를 삐끗하셨는데요. 그래도 척추 안 다치시길 천만다행이라고 병원에서는 운이 엄청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누이한테 상황 보고 완료해놓고 저는 시아버지를 시어머니께만 맡길 수 없겠다 싶어서 내려온 김에 하루 이틀 있다가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정밀검사를 받아보게 됐거든요. 이튿날 퇴원을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 상태라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시아버지께서는 갑갑하다고 당장 퇴원하겠다고 하셨네요. 아직도 당신이 팔팔한 줄 알아요? 아유, 못 살아 정말. 시어머니께서 핀잔을 주든 말든 시아버지께서는 강경하셨죠. 제가 시아버지 옷 갈아입으시는 걸 도와드리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보니까 등 오른쪽에 웬 흉터가 있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도 큰 상처가 났던 흔적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 등에 이런 흉터를 입을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화상 자국도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눈치를 살피다가 여쭤봤죠. 아버님, 아까 제가 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무심코 봐진 건데요. 아버님 등에 흉터가 좀 크게 있더라고요. 언제 그러신 거예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아버지께선 큼큼 헛기침을 하셨고 시어머니께선 아이고 하면서 곡소리를 내셨습니다. 건드려선 안 될 부분이었나 싶어서 아차했네요. 너는 뻔한 걸 묻고 그러니? 열사 노릇하다 그랬지 뭐.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그러시는 것에 시아버지께선 눈을 흘기시며 응수하셨어요. 이건 내가 최고로 치는 혼장이니 비웃지 마시오. 물론 시아버지께서 근엄하게 그러셔도 시어머니께는 씨알도 안 먹혔지만요. 두 분께서 티격태격 하시는 와중에 운전대를 잡은 제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등 흉터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적 당한 사고에서 저를 구해주신 아저씨였어요. 저는 드라마에서 다뤄질 법한 동화 같은 일은 겪어본 적 없지만 큰 사고라면 당해본 적이 있었죠. 제가 7살 때의 일이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래들끼리 모여서 여름에 계곡으로 놀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른 인솔자로는 옆집 아줌마랑 뒷동의 아줌마, 아저씨 부부가 계셨습니다. 저 포함해서 애들은 6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승용차 2대에 나눠서 타고 갔었고요. 가기 전날에 엄마랑 같이 장 보면서 과자랑 음료수 고르고 짐 챙겨놓고 설레서 빨리 잠 못 이뤘던 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때가 8월이었고 한창 더위는 살짝 비껴갔던 시기였어요. 고기 먹고 수박 먹고 실컷 물놀이 하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그걸 찾게 되었어요. 그거 잘 벗겨진다고 계곡에는 신고 가지 말라고 엄마가 그러셨었는데
제가 고집 피워서 굳이 신고 갔던 신발이었죠. 당시 제가 최고로 좋아했던 만화 영화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 신발 한 짝이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길래 잃어버린 건가 싶어서 불안감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저 혼자 찾아다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를 일이에요. 결국 바위에 걸려서 물살에 안 떠내려가고 있었던 신발을 멀리서 발견했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밑으로 몸이 쑥 꺼졌던 것 같아요. 보기와는 다르게 계곡이 엄청 깊었던 거예요. 정신이 순식간에 아득해졌죠. 그 외에 드라마에서 보면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등장인물이 얼어붙고 말잖아요. 시청자들은 답답해서 피하라고 외쳐대고요.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왔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내질러야 하는데 바보같이 어프어프만 했댔어요. 꼬르륵 하면서 몇 번 물을 먹으니까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좀 희미해요. 그런데 저를 누군가가 잡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완전히 정신이 없었고 멘붕 그 자체였으니까요. 거친 물살에서 그분과 함께 오래 버티다가 간신히 물 밖으로 나왔고 인공호흡을 받은 끝에 정신을 살짝 차렸었습니다. 이때도 기진맥진이어서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저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난리쳤던 모습은 기억에 남아있지만요. 병원 가서 처치받은 뒤에야 의식이 온전해졌죠. 저를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어 구해주신 분도 뵐 수 있었어요. 아저씨가 저를 구하다가 다치신 것인지 등에 빨간 상처, 피가 나고 있었고 엎드려서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병원으로 찾아온 저희 아빠가 감사 인사와 함께 사례를 해드렸는데 막상 저는 인사를 못 드렸었네요. 벌써 아주 옛날이 되어버린 과거의 일이었죠. 그러고 보니 잘 사시려나 궁금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님 자리 펴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근데 등 그거 상처요. 다치셨을 때 많이 아프셨겠어요? 다칠 땐 몰랐어. 나중에 아픈 걸 알았지. 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어요? 날카로운 돌 끝에 등허리 맨살이 계속 쓸리고 살이 찢겼는데 글쎄 그땐 버티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그게 아픈 줄도 몰랐지 뭐냐. 세상에, 대체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도 생명 구한값이니까 이 정도면 아주 싸게 먹혔어. 시아버지께서는 어떤 사고로 그렇게 되셨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죠. 그날 통증 때문에 병원약 드신 시아버지께선 먼저 주무신다 하시고 저랑 시어머니랑 둘이 거실에서 볼륨 작게 해놓고 TV를 틀어놓은 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시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일 때문에 혼자 타지에 나가 계실 때 많았다고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어요. 어디도 가 있었고 또 어디도 몇 달 있다가 왔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중에서 한 지역명이 낯이 익은 거예요. 제가 평소였으면 그렇구나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침 옛날 생각하느라고 오지였으나 계곡 같은 관광지가 유명했던 그 지역을 떠올렸던 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생각이 연결이 됐죠. 시아버지께서 옛날에 그 지역에 계셨었다니까 이거 괜히 혹시나 하는 가정이 들었습니다. 분명 절 구해주신 분도 등에 상처가 오른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말도 안 되지. 너는 어렸을 때라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분 얼굴을 기억하는걸. 사돈어른과는 영 딴판으로 생겼어. 역시 그렇지. 그냥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부모님 두 분 다 저의 은인을 베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동일 인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죠. 저의 흐릿한 기억을 뒤져봐도 그랬습니다.
그분과는 일단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인상이란 것 자체가 시아버지와 달랐거든요.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숨겨진 이야기는요, 의외의 지점에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친 시아버지 뵈러 저희 남편이랑 시누이가 내려왔는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어색한 화해를 했어요. 앞으로 서로가 말조심하자면서요. 남편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으면서 왜 다 커서 난리냐고 시누이를 장난스레 나무랐습니다. 어렸을 땐 예뻤는데 크면서 인성이랑 얼굴 모두 역변했다고 시누이를 놀리는 거예요. 남매가 투닥거리는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옛날 생각나신다면서 가족 앨범을 옷방 서랍에서 꺼내오셨어요. 색이 바랜 옛날 앨범을 들춰보시기에 저도 거들었는데요. 보던 도중에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진이요. 아주 옛날 거에는 왜 눈이 지금과는 다르신 거예요? 응? 몰랐구나. 눈이 처져가지고 불편했었더만 병원에서도 수술하라 그래서 한 거요. 네? 그러면 아버님께서 쌍꺼풀 수술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럼 벌써 한참 됐지. 설마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시아버지께 가서 바로 대놓고 여쭤봤어요. 혹시 그 등의 상처, 계곡에서 물에 빠진 여자애 구해주시다가 다친 것이었냐고요. 저는 그 질문을 드리면서 속으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웃으시길래 더욱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순간 등허리 한 번 갔다가 소문 다 났네. 그거 누가 알려주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놀라서 몸이 오싹해지고 후들거리더라고요. 아버님, 그거 아무래도 저 같아요. 혹시 구해주신 그 여자애가 위아래로 분홍색 옷 입고 있지 않았어요? 제 말에 시아버지께서 안면의 미소를 싹 거두셨어요. 그리고 놀란 눈으로 저를 빤히 보셨죠. 저는 그 반응에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때 그 생명의 은인이었던 아저씨가 저의 시아버지란 사실을요.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모르셨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저희 다 정신이 없었는데다가 아버님께서 그때랑 눈이 너무 달라지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입에서는 웃음이 지어지는데 눈에는 눈물이 고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기함 뒤로는 감동이 따라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아픈 다리로 벌떡 일어나려고 하셨다가 통증 때문에 그러지 못하셨네요. 저희 부모님처럼 시아버지도 그러셨대요. 등이 너무 아파서 구해준 여자아이의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보면서 인사를 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일하러 타지까지 나가서 또 쓸데없는 사고나 쳤다고 시어머니께 한 소리 들을 것이 더 겁이 나서 정신이 온통 팔려 계셨단 말씀에는 웃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아가가 그 후로 건강하게 잘 지냈을란가. 나도 그것이 이따금씩 궁금했는데 이토록 가까이에서 나에게 근황을 전해주고 있었을 줄은.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가 맞는가? 저의 어릴 적 사진을 폰으로 보여드리니까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연신 끄덕이셨어요. 친정 부모님한테 알리니까 난리도 아니었죠. 저희 아빠랑 시아버지께서 통화하셨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긴 통화를 끝내신 시아버지께서 눈가를 슬쩍 훔치시더라고요. 살면서 이토록 감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라 하셨어요. 남편이랑 시누이도 깜짝 놀라더니 둘 다 눈물들을 그렇게 흘렸어요. 다음날 친정 식구들이 방문했는데 한바탕 또 눈물바다 잔치였습니다. 아니, 기똥찬 며느리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저 양반의 투철한 오지랖 정신 덕분이었다니. 아유, 나 황당해서 미쳐버리겠네.
등잔 밑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운 것 아니오? 다른 가족 모두가 놀랐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유독 특별했습니다. 그간 시아버지를 구박해 왔었는데 이러면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하셨죠. 저는 이제부터라도 시아버지의 그런 타고난 성격을 조금 너그러이 받아주십사 시어머니께 슬쩍 건의를 해보았습니다. 아휴, 그럼 그러든지. 시어머니 딴에는 최고의 수긍이었습니다. 그걸 익히 아는 시아버지께서는 날아갈 듯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큰맘 잡수신 시어머니께선 정말로 잔소리를 줄이셨어요. 내가 그 옛날에 구한 것이 바로 내 복이었구나. 시아버지의 말씀에서 그 기쁨의 정도를 엿볼 수 있었죠. 저는 복덩이 며느리가 되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 생명의 은인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이 점이 행복했습니다. 살면서 가끔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훗날 저의 시아버지가 되셨다니. 이 정도면 주말 연속극 설정 뺨치는 것 같아요. 6달이면 모르는 사람 없는 게 인간관계라고는 한다지만 이건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세상에 인연이라는 건, 운명이라는 건 반드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항상 사연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지루함 달래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제 인생은 평탄하긴 했지만 그래도 보내볼 만한 일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번쯤 사연 보내보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듣고 싶어서 사연을 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러니까 서울 토박이었던 셈인데 보통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고 하면 깍쟁이일 거라고, 어른들 잘 안 모시고 자기만 아는 사람일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반대였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무척 엄한 분이셨고 가족들을 아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랑 저 남동생뿐만 아니라 윗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의 형제들은 물론 사촌 형제들까지 모두요. 아버지가 돈을 잘 버는 사업가이긴 했는데 진짜 온갖 친척 식구들을 전부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애썼어요. 아버지는 요식업을 하셨는데 상당히 큰 사업이었어요. 애초에 처음 식당이 잘 될 때부터 온갖 친척들을 다 불러와 거기서 일을 시키셨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직원들을 쓰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친척들이 와서 일하면 농땡이를 피거나 게으르게 굴어도 식당 관리하는 저희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마저도 다 감수하시면서 못 사는 친척들을 전부 끌어올려서 관리를 해주셨죠. 하지만 물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저희 가족한테 보답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는 집안에서 꽤나 대접받는 아이들로 자랐고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인해 어른들이나 친척들을 모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저와 동생이 반듯하게 자랐다고 무척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집이 잘 살기는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저희 성적표를 받아들고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너희는 다른 애들 1등 시켜주려고 학교에 다니냐? 죄송해요, 아버지. 에휴, 그래, 됐다.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해야지. 하지만 꼭 염두에 둬라. 어른들 잘 모셔야 하고 가족 간에 정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알겠니? 죄송하게도 아버지는 저희 공부에 대해선 미리 포기하셨고 그냥 사람됨과 가족 간의 정만 챙겨도 사람 구실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다정하고 온화한 분이어서 저희 집안 분위기는 언제나 좋은 편이었죠. 저랑 동생 둘 다 그래서 서울 안예대학은 가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열심히 공부했지만
애초에 머리가 그리 좋지 않은 걸 어쩌겠어요. 그래도 어찌저찌 저도 동생도 서울 근교의 경기도권 대학에는 합격했어요.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거리라 다행이었죠. 아버지도 이왕 간 대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라고 용돈도 풍족하게 주셨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빈틈없는 모범생으로 공부는 잘 못해도 집과 학교밖에 몰랐는데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도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남자 선배들이 여자 후배들 같이 놀고 있으면 밥을 참 많이 사줬어요. 애초에 그 시절엔 여학생들이 적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유난히 밥을 잘 사주던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선배는 성격도 좋고 잘생기기도 해서 저희 동기뿐 아니라 선배 언니들한테도 인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가 특히 같이 다니던 저희 친구 무리한테 친근하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막 설레기도 했어요. 너희 오늘도 학관밥이야? 네, 선배. 선배는 오늘 오후 수업 들어가세요? 오늘도 사이 좋구나, 너희. 지금 너희 밥은 내가 계산하고 갈게. 선배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저희한테 말을 먼저 거시고 밥을 사주곤 하셨죠. 그 선배는 군대를 다녀와서 3학년이었는데 원래 복학생 선배면 새내기들이 좀 거리를 두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는 잘생기기도 하고 잘 사주기도 해서 저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궁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사람 많은 교양 강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그 선배도 그 강의에 있었던 거죠. 저는 교양 강의 맨 앞자리로 비집고 들어가 앉았는데 그 선배가 옆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의가 좀 비싼 교재가 필요했는데 하필 그때 딱 교내 서점에서 품절이라 제가 못 사서 갔거든요. 책 안 가져왔어? 네, 품절이더라고요. 이 강의 책 비싸긴 하지. 같이 볼래? 그러면서 선배가 저한테 책을 밀어주시더라고요. 전 너무 두근거려서 같이 책을 들여다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전혀 집중이 안 됐어요. 강의실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앉는 자리도 애초에 무척 가까운 편이었는데 한 책을 같이 보려고 하니까 완전 서로 딱 달라붙다시피 앉았거든요. 간혹 필기할 때만 선배가 멀어져서 뭔가 적고 다시 책 보면서 가까이 오고 얼마나 떨리는지 속이 막 울렁거릴 정도였어요. 전 너무 고맙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서 쉬는 시간에 나가서 커피를 뽑아다가 선배한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선배가 막 웃더라고요. 고마워. 이 책 너무 비싼데 한 학기 동안 나랑 같이 볼래? 어차피 이거 시험 때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외우고 설명 부분은 그냥 읽으면 되는 거니까. 진짜요? 그래도 돼요? 그럼 책값 너무 비싸잖아. 한 학기 책 다 사려면 아주 허리가 휜다야. 선배가 너무 흔쾌하게 그런 말을 해줘서 전 진짜 속으로 펄쩍 뛸 정도로 기뻤어요. 아마 그때 제 얼굴이 진짜 새빨갰을 텐데 선배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았죠. 저는 그러마하고 약속하고 일주일 내내 2번 있는 그 교양 강의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교양 강의가 점심시간 딱 끝나고 1시부터 있었는데 얼마 뒤에는 아예 선배가 점심까지 같이 먹자고 해서 점심 먹고 강의까지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이라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즐겁던지 같이 있는 시간 동안 선배는 제가 상상하고 좋아하던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젠틀하고 상냥하고 다정한. 그런데 그렇게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동기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그 선배랑 사귀게 됐어?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랑 사귀어? 그 선배 말이야. 지금 사귀잖아. 동기가 되묻는 저를 도리어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어서 어리둥절해서 알아봤더니 어느새 과 내에 저하고 그 선배가 사귄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니라고 일단 친구들한테 말했는데 친구들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야, 그렇게 꼭 붙어 다니는 걸 다들 봤는데 그것도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사귀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냥 강의하고 책 때문에 다닌 거야. 알잖아. 그 선배 점심 잘 사주는 거. 그래서 얻어먹은 거고. 야, 그 선배 너랑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 우리한테 밥 한 번도 안 사준 거 알아? 뭐? 전 너무 어리둥절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끝내고 곧장 그 선배한테 연락했어요. 저는 학관에서 점심도 같이 먹을 겸 선배하고 만나서 그 소문에 대해 말을 했죠. 아니, 우리 사귄다는 소문이 있대요. 전 진짜 몰랐어요. 선배는 가만히 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뭔가 좀 위축되어서 어깨를 늘어뜨렸죠. 그래서? 넌 그 소문이 싫어? 선배가 물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펄쩍 뛰었죠. 그럴 리가요. 전 좋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소문이 퍼지면 좀 그러니까. 제 속마음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전 입을 헙하고 막았어요. 선배가 소리 없이 웃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점심시간 사람 북적이는 학생회관에서 사람들이 주변에 여럿 있는데도 선배 얼굴만 보이던 그때. 소문,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바로잡는 게... 제가 웅얼거리는데 선배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사실이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지. 전 뭐라고 답해야 좋을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선배 말의 의도도 모르겠고 얼굴은 완전 새빨개져서 터져버릴 것 같고 그때 우리가 주문한 밥이 나왔고 선배가 식사를 가져와서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걸로 하자. 그럼 다 해결된 거지? 네네. 네? 네? 이제 내가 너 남자친구야. 오늘부터 1일. 그날 저는 제가 주문한 밥을 대체 어떻게 먹었는지, 먹긴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날 선배는 저를 데리고 밥을 먹고 좋은 빵집에 가서 빵도 사줬고 같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선배가 시종일관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넋이 나간 채로 선배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인사하고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눈빛이 딱 아유,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느낌이어서 전 진짜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선배는 제 첫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자친구이기도 했죠. 결국 졸업하고서 선배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선배네 집은 상당히 괜찮게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시부모님도 두 분 다 무척 점잖고 교양 있는 타입의 분들이었고 처음 만나서 상견례하고 그다음 결혼에 이를 때까지 정말 아무런 탈이 없었어요. 아주버님도 형님도 좋은 분이셨죠. 문제가 시동생이었어요. 당시 시댁 3형제 중 막내. 그러니까 도련님은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위에 두 사람과는 달리 도련님은 좀 잘 노는 타입이라고 해야 하나? 다방도 많이 다니고 특별한 직업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 도련님이 딱 20살, 대학생이 되던 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도 속을 많이 썩인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도련님을 꾸중하는 중이었는지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돌아와서 어머님이 왜 그러신 거냐, 혹시 아는 거 있냐 남편한테 물으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말도 마. 걔만 아니면 우리 집이 속 썩을 일이 없는데 걔 때문에 아주 난리였어. 왜요? 그런데 뭔가 말썽 부리기엔 아직 도련님 너무 어린데.
중고등학생 때 벌써 장난 아니었거든. 질 안 좋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았어. 남편과 도련님은 거의 8살 정도 차이가 났어요. 큰형님하고는 10살 차이였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였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형님들 말조차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도 도련님은 계속 말썽을 피웠어요. 여러 여자하고 만났다가 깨지기도 여러 번이었고 그중 한 명하고 결혼에 간신히 꼴이 나나 싶었더니 바로 결혼 다음 주부터 시댁으로 와서 이혼하겠다고 난리였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지루해졌다나요, 뭐라나요? 아침밥 제대로 안 차려주고 이틀 동안 같은 반찬 줬다고 같이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이혼하더라고요. 결혼식 올리고 딱 3달 뒤였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동시에 늙어가시는 게 보일 정도였죠. 저는 저희 시부모님을 무척 좋아하는 편이어서 두 분이 힘들어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물론 친딸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며느리 치고는 무척 두 분하고 가까웠거든요. 그러면서 세월은 지나갔어요. 저희는 아이 둘을 낳아 키웠고 형님네도 마찬가지였죠. 젊었던 우리는 머리에 점차 흰머리가 생겨갔고 주름도 늘어났어요. 그동안 도련님은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말썽을 일으켰죠. 에휴, 저놈은 정말 문제가 있어. 정말 구제불능이야. 남편이 50여 세 중반이 되던 무렵엔 도련님이 3번째 결혼을 했고 심지어 동서될 사람이 저보다 20살이 넘게 어렸어요. 결혼할 상대를 본 남편은 다짜고짜 욕을 했죠. 그래도 도련님이 40 중반이었는데 세상에 30 간 넘은 아가씨를 데려온 거였어요. 저희 클럽에서 만났습니다. 가족들이 도련님의 결혼 상대와 보기 위해 모여 앉았을 때 도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40 넘은 사람이 무슨 클럽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클럽이 아니라 술집에 다니다가 만난 것 같아서 그냥 말을 말았어요. 결혼한다는 그 30 초반 아가씨도 짧은 미니 스커트에 시댁 식구들 만나는데 전혀 맞지 않은 옷차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도련님이나 마찬가지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불안했죠. 저희 집 사주시는 거죠? 뭐? 우리 오빠가 집 걱정 안 해도 된다던데요? 시댁에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그 아가씨는 도련님 팔짱을 끼면서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저희 부부와 형님 부부는 말문이 막힌 채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지만 도련님과 예비 동서는 아주 태연했어요. 그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죠. 아무튼 결혼을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 없이 그대로 결혼이 진행됐어요. 저하고 20살 넘게 차이 나는 동서는 평상시에도 건방지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도련님이 좀 얌전해질까 기대를 한 게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어느 날 제가 시댁에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또 시어머니 목소리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몸 어디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약 사다 드릴까요? 아니, 아니다. 몸은 괜찮아. 그럼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계속 이리저리 말을 돌리면서 괜찮다고만 하시다가 결국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셋째 말이다. 카드 빚을 잔뜩 졌다더구나. 또요? 벌써 또 재산 좀 떼어달라고 난리다. 재산 있으면 더 카드빚 안 진다고 말이다. 아휴, 내가 우리 다 죽은 다음에 유산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리고 셋째한테 간 돈도 벌써 엄청나잖니. 도련님은 한두 번 카드 빚을 지고 시댁에 갚아달라고 한 게 아니었죠. 돈을 달라고 졸라서 이미 증여도 엄청나게 받았고요. 시어머니는 시름이 가득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몸이 좋지 않으셨던 시어머니였는데 도련님이 세 번째로 결혼하고 난 이후 몸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다 결국 암이 발견되었고 시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했는데도 소용없이 돌아가셨죠. 스트레스 때문인지 암 진행 속도가 무척 빨랐어요. 그 충격으로 시아버지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죠. 원래 아주 원기왕성한 사업가셨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시고 나서도 여전히 도련님과 동서가 속을 썩이니까 견디실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평생 금실이 너무 좋으셨거든요. 결국 시아버지는 몇 년 지나지 않아 결국 사업을 모두 접고 집안에 들어앉으셔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저와 형님은 모두 시부모님과 무척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시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신 것도 너무 가슴이 아파했죠. 다만 형님은 본인 몸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께 신경을 더 쓰실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형님. 제가 아버님 모실게요. 고마워, 동서. 아버님, 지금 너무 힘드신데 우리라도 곁에 있어드려야 하니까. 그런데 내가 몸이 이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건강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저는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워낙 쇠약해지셔서 꼭 젊은 사람이 옆에 붙어서 끼니며 다 챙겨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형님은 몸이 안 좋으신데도 때때로 와서 시아버지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말동무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곤 했어요. 다만 동서는 전혀 오지 않았고 도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간혹 만나면 계속 재산 이야기만 해댔죠. 언제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냐고요. 생전 증여를 받고 싶다고. 그게 아니라면 상속받을 재산 손대지 말라는 식의 말만 했어요. 정말 밉상이었죠. 애초에 뭘 기대한 적도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제가 환갑이 넘을 때까지도 저는 꾸준히 시아버지를 모셨죠. 워낙 점잖고 얌전한 분이셔서 같이 사는 동안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친정에서 받은 교육 덕분에 어르신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투철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환갑이 넘고 나니 저도 여기저기 조금 아픈 곳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간단한 수술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어요.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것이라 그동안은 시아버지를 챙겨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형님도 몸이 안 좋으시고 저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고민 끝에 저는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 형님, 어쩐 일이세요? 저한테 전화를 다 하시고? 동서도 나이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방지고 경우가 없었죠. 저는 꾹 참았어요. 시아버지는 이제 정말 고령이셔서 아무래도 혼자 계실 수가 없었으니까요. 동서, 미안한데 아버님 혹시 한 달만 모셔줄 수 있어? 뭐라고요? 아버님을요? 그래, 딱 한 달만. 내가 수술을 해야 해서 그래. 진짜 웃기고 있네. 동서가 대놓고 비웃으며 코웃음을 치더군요. 저는 꾹 참았어요. 어쨌든 설득해서 한 달만이라도 시아버지 계실 곳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는 제 생각보다도 더 경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 노인네를 왜 모셔요? 지난달에도 카드값 좀 갚아달랬더니 돈 없다고 거절한 양반을?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잖아. 한 달 만인데. 나하고 피가 이어지기로 했어. 뭘 했어요? 끔찍하신 형님이나 계속 모셔요.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모셔요? 아버님 유산 주실 때나 되면 연락하세요. 시댁 재산 3분의 1은 저희 주신댔으니까.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사실 동서네가 살고 있는 집도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거였거든요.
생활비 역시 아버님이 주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카드 빚을 져서 오는 것은 갚아주는 걸 거절하곤 했어요. 정기적인 생활비 정도에 줄 수 있지만 쓸데없는 사치로 빚지는 건 못 갚아주신다고요. 나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유산 주겠다 그 정도 말씀은 하셨는데 동서는 그것만 목 빼고 기다리는 것 같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저 수술 기간 동안은 전문 간병인을 붙여서 아버님을 모시기로 했죠. 시아버지는 저한테 계속 미안해 하셨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저는 일단 수술부터 받자 하고 한 달간 건강관리에 전념했어요. 그 사이 형님과 전화를 하면서 도저히 동서를 더는 그냥 못 두겠다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죠. 형님과 저는 동서를 혼내주는 것도 혼내주는 것이지만 시댁의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저는 퇴원하고 나서 형님과 함께 시아버지를 배웠어요. 제가 덜 나은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아버지께서 눈물바람으로 나와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 형님과 함께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 저희 유산 상속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욕심 때문이 아니라 동서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희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진지한 얼굴로 말하니까 시아버지 역시 심각한 얼굴이 되셨죠. 이야기를 나눈 지 1시간 뒤 시아버지는 동서를 부르셨어요. 저희 셋을 전부 앞에 앉혀두고서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고 건강이 안 좋으니 유언장을 쓰려고 한다. 너희한테 미리 알려줘야 할 것 같아 부른 게다. 어머, 유언장이요? 상속 이야기도 들어가나요? 동서가 신난 모양이더라고요. 저와 형님은 그런 동서 얼굴을 흘끔거리면서 속으로 피식거리고 웃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 들어라. 지금 내가 말하는 그대로 유언장 써서 공증받고 절차 모두 진행해 둘 거니까. 네네. 저희한테 얼마 주시죠? 내 재산은 사후에 첫째, 둘째한테 균분 상속한다. 네? 동서가 귀를 의심하는 얼굴이 되더군요. 뭐라고요, 아버님? 저희는요? 너희한테는 주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동서와 도련님의 행동을 다 묵과하셨지만 이번에 한 달 모시는 것조차 심한 소리를 하며 뻗대는 걸 보고 질려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설득도 한몫했고요. 동서는 곧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저희를 노려보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말 그대로야, 동서. 아버님 뜻이 그러신데 뭐 어쩌겠어. 동서는 저희와 시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하지만 어느 쪽도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고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군요. 그러고는 곧장 인사도 없이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 후 도련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온 집안이 시끄러워졌죠. 이게 무슨 짓이야? 형수님들이 뭐라고 했길래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한 거요? 환갑도 넘은 저한테 도련님은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윽박을 지르더군요. 이대로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상속 안 해줘도 유류분 소송할 거야. 알고 있어? 저런. 도련님, 그러고 보니 카드빚도 계속 못 갚고 계시다면서요? 빌어먹을. 오늘 내일 하는 노인네 꼬득에서 상속 망치고. 하여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대신 저는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도련님, 아시겠지만 유류분 소송은 생전 증여가 상속분에 못 미칠 때 효과가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증여를 받으셔서 소용이 없을 거예요. 뭐라고? 아니, 법적으로 하실 거면 해보시든가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깔끔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 도련님과 동서가 정말 난리를 치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정말 유언장을 작성해서 법적인 절차를 맞춰두셨기 때문에 상속은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형님네와 저희한테만 돌아오게 되었죠. 도련님은 정말 소송을 걸었지만 당연하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그쪽 소송 비용만 잔뜩 들어버렸죠. 그 결과 도련님네는 파산했어요. 돈이 없어서 야반도주를 했다는데 자세한 것까진 모르겠고요. 계속 돌려막기로 카드를 쓰면서 시아버지 재산에만 의존했는데 아예 유산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이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저희는 여전히 형님네와 사이좋게 교류를 하면서 살고 있고요. 아이들도 잘 자랐고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죠. 인생은 살아보면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